윤동주 시 중에 별 해는 밤인데 우리가 윤동주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부끄러움이라는 것부터 시가 출발하니까 도대체 뭐가 부끄러울까 그걸 잘 생각해 보면서 시를 읽어야 되는데 윤동주는 참 여린 사람이야. 심성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고 있어. 현실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고 자신이 지켜나가야 되는 걸 지키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고 그러니까 순수도 지켜야 되고 양심도 지켜야 되고 윤리도 지켜야 되고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야.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울 별 해는 밤이라는 윤동주의 또 대표적인 시니까 부끄러운 거 관련돼서 한번 잘 생각해 봐. 제목은 별 해는 밤이에요. 별 해는 밤. 야, 별은 깜깜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지, 그치? 자, 시작이 이렇게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은 뭘 말하는 거냐면 윤동주 씨의 하늘은 어쩌면 거울 같은 거야. 자, 하늘에 떠 있는 게 별인데 별은 여기서 이 시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회상 매개체거든.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 매개체인데 그러면 회상 매개체라는 별이 떠 있는 공간인 하늘은 과연 뭘까? 마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게 하늘이고 하늘을 쳐다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계절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 가을은 계절이잖아, 계절. 여기서 가을은 어떤 계절이냐면 약간 좀 쓸쓸해지는 계절이야. 쓸쓸함. 이런 걸 상념이라고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게 참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게 느껴지는 거고. 또 하나는 가을이라는 계절이 줄 수 있는 게 사색의 계절이에요. 사색. 사색은 깊이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생각하고 깨닫고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계절에 해당된단 말이야. 여기서 계절 가을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멸의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어. 소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풍요의 계절인 가을이 아니고 화자가 생각했을 때 이 가을은 자신을 비춰보니까 쓸쓸하기도 하고 또 뭔가 자신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는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되는 거야. 모든 것이 사라져가고 있어. 그래서 쓸쓸할지도 모르겠네. 자, 계절이 지나간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다. 나는 이제 화자가 나왔는데 이 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나야. 순수한 자아를 말한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그러니까 다 셀 수 있단 말이야. 자, 생각해봐. 이 별이라는 게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회상 매개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회상 매개체. 회상이라는 건 이제 과거를 떠올리는 거야. 과거를 떠올린다는 건 그리움의 대상들을 떠올린다는 얘기겠지. 그리움의 대상들을 떠올린다는 건 그립다라는 자체가 옆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의 대상들에 대한 동경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생각하면서. 그리고 순수를 또 떠올릴 수도 있고 그때 그리움의 대상들은 모두 순수한 존재들이고 그들을 떠올리는 건 동경이고 그들에 대한 생각은 그리움이다. 그러니까 별을 다 해일 듯합니다는 것은 동경하는 순수와 그리움의 대상들을 모두 다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자, 깊이 생각하는 사색의 계절 가을. 그러니까 순수했던 거, 그리움의 대상들, 내가 동경하는 거 모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별 하나씩 보면서 떠올리는 거야.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 나왔지, 그지? 새겨지는 밑줄 쳐볼래? 그 새겨지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밑에 내용하고 연관시키면 뭐가 새겨지냐면 별을 보면서 과거의 추억, 그리고 사랑, 그리고 고독 이제 다 나올 거야. 그다음에 시도 있고 가족도 있고 어릴 때의 동무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마지막에는 시인까지 외국의 시인까지
다 떠올리는 것들이고 새겨지는 별 하나에 이런 것들이 추억과 사랑과 고독과 시와 가족, 동무, 시인들을 하나씩 매치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이제 다 못하는 것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별도 많이 있잖아. 그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방 헤아리다 보면 아침이 오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다. 시간 제약 때문에 내가 떠올릴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금방 쉽게 여기 시인은 금방이야. 아침이 오는 까닭에 다 헤아리지 못한다. 이게 시간의 제약이고 현실의 제약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일종의 여유란 말이야. 오늘 뭐 다 못 세면 다 못 떠올리면 내일 떠올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마음의 여유를 말한다. 하나는 내일 아침이 쉽게 빨리 올 거니까 시간적 제약, 현실적 제약 때문에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못하면 내일 밤이 남아있는 거야 라는 마음의 여유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았다. 이거 봐, 나왔다. 난 아직 젊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겠지. 그래서 오늘 밤 수많은 별들의 하나씩 추억과 사랑과 그리움과 순수와 이런 거 다 떠올릴 수 있는데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를 현실의 제약과 마음의 여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에 이렇게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연까지 했는데 눈에 띄는 건 바로 1연의 뭐뭐 듯합니다. 비읍니다. 그 다음에 2연의 까닭입니다. 입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야. 이 반복된 뭐뭐입니다는 문법적으로 보면 서술형 종교로입니다. 설명할 때 쓰는 거지. 평서문에 서술형 종교로미로 계속 마무리되고 있다. 자, 그럼 별 하나에다가 그 그림의 대상과 동경 순수의 대상 이런 것들을 한번 매치업시켜 볼게. 별 하나 보면서 추억을 떠올렸고요. 별 하나 사랑을 떠올렸고요. 쓸쓸함도 떠올렸고요. 동경도 떠올렸고 시도 떠올렸고 그리움의 어머니도 떠올렸고 또 어머니도 떠올렸고 밑에 떠올린 거 다야. 어머님 떠올리니까 생각나는 게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붙여봅니다.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붙여본대. 자, 원래 이 어머님이라는 거는 어머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도 되고요. 고향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게 향수와 관련된 거야. 자, 어머니를 떠올렸다는 건 고향에 가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아름다운 말 한마디라고 했는데 말 한마디 뒤에 볼까?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이 뭐냐? 패경옥. 이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아니야. 왜냐하면 원래 간도 그쪽에서 원래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패경옥, 뭐 만주족이건 아니면 중국인이건 간에 패경옥 같은 이국소녀라고 나왔잖아, 그죠?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이런 거 다 아름다운 말들이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루, 노새, 프랑시스 잠, 마리아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건 다 시인이고 뒤에 부분은 시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별 하나에 하나씩 아름다운 말을 붙인 거지. 그렇다면 여기서 패경옥 이런 것들은 어릴 때 친구니까 추억쯤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온 이국적인 이름들 벌써 애기 어머니가 뭐 이런 건 뭐 첫사랑일 수도 있어.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랑이건 순수건 뭐 여기서 추억이건 다 아름다운 것들이야. 그리고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이것도 그런데 이 이웃 사람 가난한에 초점을 맞추면 약간 이건 쓸쓸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비둘기, 강아지, 노루, 뭐 노새, 노루 여기까지는 뭐 동화 속에 나오는 어린 시절에 동화책 속에서 읽었고 보았고 했던 동경했던 어떤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프랑시스 잠이나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시인들의 이름이라고 나왔었죠. 이런 것들이 다 별 하나에 하나씩 떠오르는 것들이고 전부 아름다운 것들이야.
이 중에 좀 부정적이지만 기억나는 건 바로 쓸쓸함이란 말이야. 쓸쓸함까지도 떠올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갑자기 시가 이상해졌지, 그지? 위에서는 막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 리듬감이 넘쳐지다가 지금은 여기서는 산문시처럼 줄줄이 되어버렸어. 산문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거는 일종의 과거의 아름다운 정서, 그리움에 대한 표현이 산문적 형태가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시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움은 뭐 그리워하는 거, 옛날을 떠올리는 건 뭐 이렇게 이야기처럼 떠올리고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산문적 형태로 바뀌어서 진술하고 있다. 그림의 정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문적 형태다.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도 많고 별하고 다 연결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가서 갑자기 좌절이 된단 말이야. 어떤 좌절이냐면, 이네들은 위에서 말한 모든 그리움의 대상, 그리워하고 있던 동경의 대상, 순수했던 것은 너무나 멀리 있대. 너무나 멀리. 그러니까 이건 현실과의 거리감이지. 현실과의 거리감이 느껴져. 너무 멀리 있으니까. 현실과의 거리감. 별이 아스라이 멀리 있는 것처럼 내가 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들 모두 너무 멀리 있다고. 여기 이 연에서는 도치법이 쓰였다. 자, 원래대로 하면 이네들은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라는 게 원래 정상적인 문장 배열인데 멀리 있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앞으로 빼서 도치법을 썼단 말이야. 그리고 별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추억과 그리움의 대상들을 떠올리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지. 현실의 별을 본 거야. 현실로 회귀했다, 돌아왔다. 별이 바로 지금 머리 위에 떠 있는 현실이니까. 그리움은 과거의 기억이니까 현실로 돌아왔어. 자,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이 북간도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리웠던, 동경하던, 순수했던 과거의 추억과 아름다움과 사랑, 이런 거 막 떠올리다 보니까 현실로 왔고, 현실을 자각했는데 보니까 어머니라는 고향, 어머니라는 자기의 절절한 그리움의 대상인 어머니가 바로 북간도에 계시고, 그 북간도는 아주 너무 멀리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무엇인지. 여기서는 이미 다 말했어. 무엇이 뭘까? 그러면 화자가 지향하는 것들이야. 지향하는 것들. 이미 앞에서 말했던 지향하는 것들이니까 아름다운 거, 순수한 거, 아름다움, 순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머니도 되고, 고향도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친구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 반영론으로 하면 잃어버린 조국이 되겠지. 잃어버린 조국. 왜 잃어버렸다고 했을까? 주권상실, 일제강점기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이 그리운 거야.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그리움이 다 내려온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내 이름자를 써본대. 자, 그리움의 대상들 다 떠올려서 보면서 갑자기 자기 이름을 써본데, 이게 자아성찰이라는 거야. 자아성찰. 나를 돌아보는 거란 말이지. 자, 그리움의 대상들을 막 그리워하다가 내가 과연 나는 어떻지? 막 이런 식으로 자아성찰의 행위로 돌아왔단 말이야.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왜 덮었을까요? 내 이름자를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벌써 나왔잖아. 부끄러움. 또 나온 거야. 이거 부끄러움. 그리고 이 부끄러움은 자책이다. 난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를 들면 순수했던 어린 시절 떠올리면서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난 순수하지 않아. 옛날에 사랑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어머니를 대하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게 부끄럽단 말이야. 자책감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알았니?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얘기는 현실의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이야. 현실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이름을 덮어버렸단 말이야.
없애고 싶어, 스스로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현실 반영론에 입각해서 일제강점기 현실로 따진다 보면 만약에 조선인이 자기 이름이 부끄러워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창씨개명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어. 자, 우리 원래 자기 이름 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했단 말이야. 그럼 창씨개명이 됐다면 지금 이 불리는 이름은 일본식 이름이잖아. 그거 부끄러운 이름이거든. 덮어버린다는 건 바로 부끄러움이 동반된 행동을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 나왔네. 벌레가 왜 울어? 이거 화자가 울고 있는 거야. 즉 감정이입이야. 감정이입. 울고 있단 말이지. 부끄러워서 자기 이름을 덮어버리고 울고 있단 말이야. 밤을 새웠다라고 했어. 밤새도록 울고 있다. 자, 이건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연이 마무리됐는데, 자,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정말 순수했고 아름다웠단 말이지. 그게 과거의 삶이야. 과거의 삶. 과거는 순수했고 아름다웠고 자신있었고 떳떳했고 이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걸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변해버렸단 말이야. 현실의 자아는 그런 순수와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지. 잃어버린 모습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부끄러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지. 자, 마무리할게, 마무리. 그러나 시상 반전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 반전이 일어나네.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 볼까? 그러나 반전이야, 반전. 앞에서 분명히 부끄럽고 덮어버리고 이름을 슬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 시의 내용상 따진다면 부끄러움의 반대인데 이거는 일종의 뭐랄까 의지나 아니면 다짐 정도로 바뀔 거야.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자 겨울 시대적 배경은 하면 뭐야?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다. 봄 이건 뭐야? 광복이겠지. 일제강점기에서 광복.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나의 별에도 나의 조국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무덤 뭘까?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 희생을 말하겠지.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거야. 앞으로 보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봄이 오면 광복이 되면 결국 자기는 죽어 있을 거고 죽어 있지만 완전히 소멸한 게 아니라 파란 잔디 이게 바로 희망이라는 거지. 희망.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이 바탕이 돼가지고 결국 생명이라는 희망이 다시 태어난다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내 이름자 묻힌 그 아까 부끄러워서 덮었던 그 이름 내 이름자 묻힌 언덕 무덤이겠지. 이게 앞에서 말한 무덤. 내 이름자가 묻힌 언덕. 내 이름자가 앞에 있어. 비서가 아니야 비서. 언덕은 무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무덤 위에도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무덤은 자기 희생이고 이걸 우리가 자화상에서 배웠는데 이걸 속죄양 모티브라고 한다. 속죄양 모티프 아니면 희생양 모티프라고 해. 내가 희생해서 결국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나는데 이건 다시 희망, 생명을 얻는 거야. 나는 몸으론 죽지만 어떻게 되면 독립이 되면 죽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 그리고 내 이름 묻힌 언덕은 바로 내 이름이 써 있는 언덕이니까 무덤이고 그 자기 희생한 위에도 자랑스럽게 풀이 무성할 계획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했단 말이야. 왜 자랑스러울까? 뭐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뭘 얻었으니까 광복을 얻었겠지. 독립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풀이 무성하다, 희망이 무성하다, 혹은 생명이 무성하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야?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랑 똑같지요. 이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야. 부활.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본 별 해는 밤이라는
윤동주의 시야. 뭐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잖아. 이것도 특징을 정리해야 되는데, 별 해는 밤은,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이 시는 첫 번째가 추억하는 거야. 뭘 추억해? 아름다웠고 순수했던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에 대한 추억이지. 그리고 뭐 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자아성찰이야. 자아성찰. 주제가 뭐야? 그러면 아름다웠던, 아름다웠고 순수했던 과거에 대한 추억과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시가 내용을 보면 반성적이지. 반성적, 다른 말로 성찰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서시처럼, 윤동주의 다른 시 서시처럼 고백적이야. 고백적. 자, 혼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별 같은 것들은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상징성. 아까도 얘기했는데 하늘도 상징적이고 가을도 상징적이야. 별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도 모두 순수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시는 정리할 게 많지요. 뭐 계절의 변화가 있어. 계절의 변화. 제일 처음에 가을부터 시작하지. 그 다음에 겨울이 나오고 마지막에 봄이 나온단 말이야. 가을에서 사색과 상념의 계절, 가을에서 출발해가지고 겨울이라는 시대적 현실, 일제강점기를 느끼게 되고 마지막에는 봄이라는 광복을 맞이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상전개는 가을에서 겨울 그리고 봄으로 이어진다. 또한 시간으로 보면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로 나아가는 거. 미래는 광복의 미래겠지. 과거는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현재는 뭔데? 부끄러운 현실. 자신도 달라졌고 조국도 주권을 상실했어. 그런 의미로 본다면 과거, 현재, 미래인데 현재가 가장 부정적인 거지.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대로 한다면 감정이입이 나와야지. 밤을 새워 우는 벌레. 감정이입도 나온다. 자신을 벌레라고 그랬어. 잠깐만. 자신을 벌레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밤을 새워 우는 벌레가 슬퍼하고 있는 자신을 말한 거란 말이야. 자기가 슬프니까 벌레한테 슬프게 운다고 얘기한 거야. 이걸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사연에서는 별 하나의 사람과 별 하나, 이거는 동일한 문장 구조고 여기서는 운율이 형성되고, 운율. 사연은 뭐라고? 운율. 아주 정형화된 운율이 보여.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 다음에 오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문적인 형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리움의 대상들을 나열하다 보니까 산문적인 형태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썼어. 그러면 사연과 오연의 진행은 운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완전히 시였다가, 사연이 시였다가 오연으로 가면서 마치 줄글처럼 바뀌었다. 이걸 운율의 변화라고 하면 돼. 자, 시상전개는 뭐 전체를 사연 정도로 됐는데, 이 시는 있잖아. 별을 통해서 과거의 추억, 어머니,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성찰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먼 미래에는 주권을 상실한 조국이 다시 광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 희생하겠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그건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소생하고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뭐 추억과 그리움을 떠올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인의 강렬한 독립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동주 씨는 이렇게 부드러움 속에 아주 강렬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성적인 어조의 시를 쓰고 있는 게 윤동주지만 이육사의 남성적 어조 못지않게 독립의 간절한 그리고 강렬한 의지가 보이는 시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광복을 찾고 있다는 걸 보니까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거야. 미래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광복이 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 중간에 운율의 변화 산문적 형태의 표현들이 나오기 있는데 거기서 운율의 변화가 조금 일어났고,
가을이라는 계절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고 스스로를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반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적, 계절적 배경으로 등장하고, 특히 유독 인상적인 건 마지막에 부활의 이미지.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갖고 싶다. 그러면 다시 탄생하는 거야. 죽어서 부활하는 거. 그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고, 그게 바로 자신이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별, 해는 밤이었어.